자, 사랑하는 은혜고등학교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한국사를 사랑하는 우리 착한 여러분, 안녕, 쏙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3번 할 차례인데요. 12번 여태까지 잘 듣고 오셨겠죠? 그러면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우리의 저항, 그 중에서도 국내 저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자, 13번 학습지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종교계 문화운동까지 하는 부분이 바로 2번 필기 부분입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시기로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죠? 대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몇 년대, 몇 년대, 몇 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자, 먼저 10년대 몇 년부터 시작해? 1910년부터 우리는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다. 1910년부터 언제까지? 1919년. 무슨 운동까지? 그렇지. 3.1운동까지. 3.1운동까지 우리는 10년대라고 하고 무단 통치를 당했던 시기였다. 기억나지? 자, 통치를 굉장히 무단으로 했던 데야. 이름부터도 무단이죠. 굉장히 자유라는 거 없고요. 억압적이고요. 헌병경찰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길거리에서 즉결처분권으로 처벌을 하지 않나. 조선인들한테만 태형을 가하지 않나. 선생님들은 대검 차고 제복 입고 맨날 막아야로 막 이러면서 완전 위협을 가하지 않나. 우리 보통교육 실업교육밖에 안 되고 막 조선 사람 이라는 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른다. 말이지. 그래서 대규모 끔틀했다는 거죠. 3.1 운동으로요. 자, 3.1 운동은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그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 없는 만세 운동이 없었다는 거지. 시위 운동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3.1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됐었죠. 어떻게 바꿨더라? 그렇지. 문화 통치 로 변화시켰다 그랬었죠. 자,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으나 어쨌든 문화 통치였단 말이야. 그래서 단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해줬었고요. 사람들 정치 단체 이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풀어주는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무단 통치였다면 문화 통치적으로 그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대우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대학도 만들 수 있게 되줬었고요. 한글신문 발행도 허용해졌지만 실상은 경찰은 헌병경찰 없어지고 보통경찰로 바꿨다고 하지만 경찰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서 감시 탄압이 더 저행됐었고요. 한글신문 발행을 허용했지만 사실상 검열이 강화되면서 신문 항일론조가 강한 것들은 다 삭제하고 정간하고 폐간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탄압을 했었죠. 대학 설립 허용해졌지만 대학이 설립된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탄압한단 말이야.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파를 양산하는 데만 그칠 수밖에 없었죠. 요 얘기도 요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통치야? 실상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문화통치를 진행하다가요,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건 뭐? 전쟁. 대규모 무리한 전쟁이었었죠? 그지? 어이구, 잘 안 나오고 있었네요. 전쟁이었었죠? 그래서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까지 엄청나게 무리한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할 수밖에요. 무슨 통치? 그렇지. 민족 말살 통치를 가했던 시기가 바로 40년대였다 하고 마무리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 틀에 맞추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시작은요, 바로 우리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를 보는 건데요. 바로 이것에 앞서서 배경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당시 191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다. 무슨 대전? 1차 세계대전이었죠. 1차 세계대전 중에요. 중도 이탈을 하고 혁명을 겪었던 나라가 있어. 무슨 나라? 러시아. 그렇지. 러시아 혁명이었죠. 자, 러시아 혁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맞아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꿈꾸는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이 사회주의를 전 세계 온누리에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당시 약소민족,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대부분 당하고 있는 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자라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면 얘네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화 될 수 있잖아. 그런 세계를 꿈꾼 거야. 우와,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사회주의를 당시에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사회주의를 널리 퍼뜨리려고 한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 지원을 받아 우리 민족들도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거야. 특히 젊은 청년층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무지하게 퍼지게 됐어요. 자, 사회주의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된 세상.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평등이야, 평등.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생각했었고 이거를 널리 퍼뜨리고 싶었다고. 물론 변질되게 되지만요,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모습을 퍼뜨리고 싶었다고. 자, 그래서 우리 민족 운동에도요, 독립운동 진영에도요, 요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평등을 외친다기보다는 사실 실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을 계승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그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이 계몽되기 위해서 뭐를 키워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은 그래서 기억하시죠? 애국계몽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육성해야 된다? 교육을 하고 또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그지?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면서 학교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지? 기억나지? 애국계몽 운동. 똑같아요. 민족주의 진영도 산업을 키우고 또 교육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궁극적으로는 실력이 커지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다. 실력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부강해지면 독립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필연적으로 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 왜? 맞아. 민족주의 진영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 산업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자본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공장을 만들고 공장 주가 생기고 거기 밑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런데 사회주의는 무슨 얘기를 해? 노동자가 최고, 노동자가 1등, 노동자가 주인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본가를 양성하는, 회사를 만들자는, 산업을 키우자는 민족주의하고는 사실 평행 노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사실 힘을 합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거 구분해 놓고요. 민족주의부터 우선 가자. 자, 민족주의는 그래서 교육을 키우고 산업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을 양성시켜서 궁극적으로 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먼저 첫 번째, 산업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자, 우리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민족의 물건을 써야겠지. 우리 민족이 만든 회사의 물건을 팔아야겠죠. 그래야 그들이 부강해지고 우리 산업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물건을 사자. 물산을 장려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산 장려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구호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운동 구호가 뭐였냐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였단 말이야. 우리 살림은 우리 것으로 하자. 즉 신터브리아를 외친 거야. 우리 거 쓰자. 우리 거. 우리 민족들은 일본 거 쓰지 말고 다른 나라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평양이라는 곳에서요. 평양 기억나시죠? 그렇지? 조만식이 시작해서 널리 퍼지게 됐었고요. 내 살림 내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사다 쓰자라는 걸 운동으로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실은
결국에는 자본가만 배불리는 꼴이다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비판도 있었고, 우리 민족이 만든 물건이 사실 품질이 조악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 교육운동도 한번 보면요. 당시 요 문화통치였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화통치 시기였으니까, 즉 회사령도 폐지됐으니까 우리 물건을 만드는 우리 물산장려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문화통치 시기였으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단체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 더, 우리가 문화통치 시기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을 만들 수 있게 고등교육을 허용해줬잖아. 그래서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던 거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 돈을 대학을 만들자. 우리 민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만들려면 뭐가 많이 드냐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대규모 모금운동을 벌인 거야.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가 뭐냐면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1,000,000원 정도를 모을 수 있고, 이러면 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학, 우리 조선인을 위한 대학을 만드는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취지였다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염원하던 길이었으니까 할만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걸 가만히 보고 이제 있을 리가 없죠. 밀립대학 설립 모금 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경성 제국 대학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요. 친일파를 양산하는 대학교를 만들고요. 여기에 조선인들을 입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흐지부지 돼요. 실상 여기에 입학했었던 정말 똑똑한 조선인 지식인들은 친일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 경성제대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서 그 자리에 그 대학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최고의 대학교가 사실은 경성제국대학의 뭔가 계승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하기엔 뭐하지만, 어찌되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 학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코스를 밟았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안 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서울대를 안 가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미안. 그렇지만 사실상 얘들아, 서울대학교는 경성제대학은 다르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밀립대학 운동도 어떻게 됐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가들 중에서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것은 누구처럼 실력을 키우자라는 데서 출발한 거냐면, 사실상 일본처럼 우리도 강해지자라는 것을 좀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일본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일제에 타협하는, 강한 일제에 타협하는.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려고 이제 계속 버둥대더라도 일본처럼 강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이거를 자치하는 자치권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것만이라도 조금 보장을 받으면서 자치를 통해 우리 민족을 조금 부강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볼까? 똑같이 자치를 하는 데서 만족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그냥 실력만 키우자라고 말하는 애들이 나타난 거야.
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치론자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제 타협하는 민족주의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결국 친일파죠.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독립운동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솔깃하지 않나요? 사실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이론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광수는 정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거의 유일무이한, 진짜 어마무시한 천재였거든. 그래서 이광수를 따라서 이때 당시 자치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친일파예요. 문화 통치가 통한 거죠. 그러면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닌,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말 그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걸 살짝 줄여서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타민이 좋은 사람들이야? 타민 좋은 사람들이야? 맞아. 비타민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타민 B를 보충하세요. 비타민 B 되게 좋아요. 종합 영양자 드실 때도 비타민 B가 꼭 들어간 걸 드세요. 비타민 C만 먹으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피로 회복은 비타민 B. 미안. 어쨌든 비타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민족주의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사회주의 넘어가 볼까요? 빠밤. 사회주의입니다. 자,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어떤 이론인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들이 왜 이런 그런 주장을 했는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사회주의는 어떤 이론이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 노동자와 농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라고 본 거야. 즉, 약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약자가 강자가 따로 나뉘지 않는 모든 인류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게 사회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농민, 노동자, 농민, 또 여성, 소년, 그리고 학생, 그리고 가장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사람들, 백정까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민족운동이고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노동자들은요, 당시에 노동쟁이라 그래서 시위예요, 시위.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위 활동을 했던 걸 노동쟁의라고 하고요. 투쟁한다 그래서 쟁의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산에 노동자 파업 행위가 있었고 결국에는 임금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자, 농민들에 위한 운동은요. 바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거든. 그래서 소작쟁의가 일어나서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여성들은 여성운동을 펼칩니다. 당시 사실 정말 사회에서의 정말 평민들 중에서 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 대규모 여성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우회 같은 여성 단체가 여성 운동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소년 운동으로는요. 대표적으로 방정환 선생님 같은 분이 어린이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천도교에서 보통은 이 소년 운동을 이끌어 가기도 했었습니다. 방정환이 천도교예요. 그리고 백정 운동으로는요. 형평 운동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운동들 중에선 가장 중요한 운동인데요. 형평운동이라 함은 형평이 뭐냐면 평등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저울형자야, 저울형자. 그래서 고기를 달고 있는 요 저울들 있죠? 고기의 그람수를 재는 저울이 이제 이들의 약간 마스코트고, 요 저울이 이 백정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 민족들이나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이제 저울이 수평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형평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료를 봤을 때 백정의 처우를 개선하자라는 운동이 나타나면 형평운동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주의적인 민족운동이 펼쳐졌었는데 이 사회주의 운동에도 큰 위기가 닥쳐요.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의 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인데요. 바로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치안유지법 기억나시죠? 1925년에 제정됐던 법이고요. 사실은 항일 독립운동가를 좀 탄압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치안유지법은 대놓고요. 사회주의자들을 잡아 쳐넣는 법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였고 사회주의가 당시에 독립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회주의자들을 잡아 쳐넣는 건 이꼬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똑같았거든.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은 사실 무조건 다 비합법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조금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대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사회주의 운동에 닥친 위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위기까지만 얘기하고서는 요걸 안 했는데 보이시나요? 사실은 30년대에 사실 민족주의 운동이 하나 더 있어요. 물론 30년대가 되면은 전시체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다 민족운동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대 초반, 요 37년까지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무리한 건 아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교육운동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운동이냐면 문맹 퇴치운동인데 말 그대로 글자를 못 읽어서 너무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건 대부분 신문사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특히 동아일보가 했었던 운동의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바로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자, 부나로드 운동의 뜻은 뭐냐면요. 부는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야. 나로드라는 건 민중이란 뜻이거든요. 이때 당시 민중은요, 약간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농민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맹퇴치는 대부분 문맹이었던 농민들을 위한 운동.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소설 상록수 같은 데서 되게 잘 나옵니다. 농촌을 일깨우기 위해, 농촌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야학을 만들고 했던 게 바로 문맹퇴치 운동인데요.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이 부나로드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나라 글자 같아? 맞습니다. 어떤 글자? 러시아 글자예요. 러시아 글자. 러시아어고요. 나로드도 러시아어야. 즉 사회주의의 색채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실상 이때 당시 민중운동은요,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주의 계열은 사실 힘을 많이 잃은 상태였고요. 특히 친일파가 너무 많아졌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교육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파란색으로 반 정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부나로드 운동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13번 학습지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14번 학습지 학생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